자기주도 교육으로 체인지하라. 심현진 지음. 213쪽. 미래 인재를 그리는 마인드맵. 비니 한이를 비롯해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이 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재미를 느끼며 즐겁게 공부할 방법은 없을까? 사실 어른들도 공부하면 설렘보다는 지루함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를 것이다. 우리가 흔히 천재 혹은 영재라고 부르는 아이들을 보면 어떤 분야나 과목에 있어 탁월한 모습을 보인다. 잘하는 분야가 저마다 다른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즐거움을 느낀다라는 것이다. 재미있고 즐거우니까 몰입하게 되고 반복하게 되고 오래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분야에 있어서 영재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몬테소리 교육의 핵심이 그런 것이다. 창시자 마리아 몬테소리는 교육의 핵심을 자유, 몰입, 성취로 보았다. 이지성 작가는 몬테소리 교육의 위대함은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해서 즐겁게 몰입하게 함으로 성취감을 주고 여기서 얻게 되는 기쁨이 또 다른 주제를 정하고 더 깊이 집중하고 몰입하게 만드는 욕구로 연결되게 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 이것의 무한 반복으로 내면화하고 실천하면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글로벌 인재들이 구글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대체로 노트 필기 요약을 잘한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아이들은 내용 요약은 고사하고 필기하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한다. 또한 책이나 텍스트보다는 유튜브 같은 영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어휘력이나 문해력이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능력도 저하되어 있다. 내가 몸소 코칭을 하면서 느낀 점이다.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오래 기억하고 내 것으로 소화해낼 수 있어야 지식의 축적과 성장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해는 고사하고 단순 암기조차도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뇌의 기능을 이해시키고 그것을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코칭했을 때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그것을 체험한 나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다. 그 고민의 답은 바로 마인드맵이었다. 비니 한이에게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아이에게 마인드맵만큼은 반드시 가르쳐주고 싶었다. 자이델 교수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스페리의 실험을 계속한 결과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좌우 두뇌가 서로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이들 두 두뇌는 서로 교류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천재들이 그 예시였다. 가령 아인슈타인과 다른 위대한 과학자들은 주로 왼쪽 두뇌 기능만이 뛰어나고 피카소, 세잔, 모차르트 등 위대한 예술가들은 오른쪽 두뇌 기능이 뛰어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좀 더 살펴보면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아인슈타인이 가장 즐겼던 것 중 하나는 공상이었다. 어느 여름날 언덕에 누워 우주 끝까지 태양 광선을 타고 가는 공상을 하다 깨어난 그는 문득 이 공상을 좀 더 논리적으로 정리하기를 원했고 그런 그의 생각이 실천으로 옮겨진 것이 상대성 이론이다. 결국 그는 좌우 두뇌를 교류하는 가운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반면 천재 미술가 피카소의 독특한 표현은 오른쪽 두뇌 기능에 천재성이 발휘된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그림은 좌측 두뇌의 기능인 수학과 기하학을 가장 적절히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피카소도 좌우 두뇌 기능을 조화롭게 사용한 결과 그의 천재성을 드러낸 것이다.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고 다른 분야에는 소질이 없다고 말할 때 사실은 우리의 잠재 능력 중 어떤 분야는 성공적으로 개발되었고 다른 분야는 아직도 개발되지 못하고 두뇌 깊숙이 잠을 자고 있는 상태란 것을 의미한다. 어떤 방법이든 잘 활용하여 잠자는 두뇌를 깨운다면 역시 성공적인 두뇌 능력 개발을 이룬 사람들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 천재 아닌 천재는 이렇게 탄생하는 것이다. 잠자는 두뇌를 깨워주는 것이 바로 마인드맵이다. 내가 알고 있는 마인드맵 종류는 두 가지다. 하나는 토니 부잔의 손으로 그리는 마인드맵이고 또 하나는 정영교 대표께서 평생에 걸쳐 만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드는 싱크와이즈 마인드맵이다. 나는 비니 하니가 마인드맵을 배워 천재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그 간절함이 통했는지 토니 부잔을 통해 1995년 마인드맵 기술을 배워 24년간 아이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마인드맵을 생각하고 말하고 학습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현상진 강사를 극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 현상진 강사는 우리 부부의 교육 철학과 블로그 속 담겨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도움이 되어주고 싶다며 아이들을 지도해주기로 했다. 자녀에게 마인드맵을 도구로 장착시켜주기를 원하는 주변 지인들 자녀들 몇 명과 함께 8주간 마인드맵 교육을 받았다. 이후로 아이들은 사고하는 법, 필기, 태도에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비니아니 역시 변화를 일으켰다. 비니아니는 예배 시간이나 저자 특강을 갈 때 바인더를 가져가 마인드맵으로 실시간 정리를 했다. 얼마 전 양재나비 500회를 맞아 액티비티 비즈니스 배명숙 대표 저자 특강에 비니를 데리고 갔는데 비니는 토요일 새벽 6시 비몽사몽할 시간에 시작된 2시간의 특강을 하나도 빠짐없이 마인드맵으로 정리했다. 게다가 저자 사인의 시간에 비니는 책이 아닌 마인드맵에 사인을 받으려 했다. 그 마인드맵과 비니를 번갈아 보며 감동받은 배명숙 대표는 마인드맵에 사인을 해주었다. 급기야 비니는 마인드맵 한 장으로 다음에 개인적으로 꼭 만나자는 약속까지 받아냈다. 그뿐만 아니라 집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종이부터 꺼내 생각을 브레인스토밍하면서 마인드맵으로 생각 정리를 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 열매 중 하나가 앞서 소개한 역사 법정 프로젝트와 꿈의 학교 프로젝트다. 이런 경험과 체험 가운데 성취감이 쌓이니 비니하니는 마인드맵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선순환 사이클에 쏙 들어갔다. 그런 비니하니를 보면서 나는 마리아 몬테소리 교육의 핵심 가치를 떠올렸다.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해 몬테소리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녀의 잠재적 재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내면화하고 평생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는 마인드맵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달았다. 261조 프레임을 리프레임하라.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정말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하는 경우가 있다. 비니아니를 보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비니 한이는 안 싸우죠? 이다. 과연 그럴까? 정말 비니 한이가 안 싸운다면 대한민국 인간문화재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비니 한이도 하나의 인격체이고 어린이인데 안 싸울 리가 없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싸우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배운 것을 적용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다. 아이들이 싸울 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보인다. 서로 간 갈등의 궁극적 해결책은 바로 자기 직면에 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자기 직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평소 유대감을 좋게 형성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귀찮은 잔소리로 듣고 전혀 깨닫지도 못하게 된다.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에게 다음 내용이 좋은 팁이 될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비니 한이와 게임을 했다. 비니 한이에게 이 게임을 하고 나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고 간단히 호기심을 자극하며 인생 게임이라고 했다. 게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가족이 아침 저녁으로 자주 듣는 익숙한 노래 몇 곡을 선정한 뒤 한 사람이 그 음악을 이어폰으로 듣는다. 2. 다른 형제에게 그 음악을 최대한 잘 알려줄 수 있도록 멜로디를 손가락으로 터치하며 표현한다. 3. 그 멜로디의 리듬감을 피부로, 소리로 접한 뒤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맞힌다. 비니 한이는 이 게임을 시작할 때 이게 왜 인생 게임일까? 라는 호기심과 의문을 품고 게임을 임했다. 이 게임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프레임이었다. 최인철 교수의 말처럼 사람은 누구나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프레임을 통해 채색되고 왜곡된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게임을 통해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 이 게임을 해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물어봤더니 비니 한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알고 있고 평소에 같이 들었던 곡이라 형도 당연히 맞힐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동생은 못 맞춰도 나는 잘 맞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보니 정말 못 맞히겠어요. 아이들에게 설명해줬다. 그게 바로 어리석음의 첫 번째 조건인 자기 중심성이란다. 자기라는 프레임에 갇힌 우리는 우리의 의사 전달이 항상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 믿게 되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 글과 문자, 메시지 등은 우리 자신의 프레임 속에서만 명확할 뿐 다른 사람의 프레임에서 보면 정말 애매한 경우가 많지. 이런 의사불통으로 인해 생겨나는 오해와 갈등에 대해 사람들은 상대방의 무감각, 무능력, 배려 없음을 탓하지. 너희들이 티격태격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자기 중심성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대화하고 행동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네, 그래요. 그래서 아빠가 늘 강조하는 게 뭐지?